단테의 신곡을 7주에 걸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아마 올 여름을 단테하고 함께 저희가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7주인데요. 사실 이게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각 권마다 주제의식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 권의 책을 읽는 거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지루하거나 이렇게 너무 늘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권당 제가 이제 2주씩 잡았기 때문에 사실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한 3주에서 4주 정도 하는 분량의 책이지만 저희는 이제 이걸 2주 만에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게 된다면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과투하게 될 수 있어요. 저희가 좀 이렇게 좀 노력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 권에 3주씩 해도 되는데. 너무 길고 그것도 저희가 또 저희가 1년 동안 읽어야 될 주제들의 책들이 또 있으니까 요거 이제 제가 원래 계획했던 책은 아니었어요. 이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한 책이니까 그 안에 이제 제가 계획했던 책들이 몇 가지는 이제 조금 제외됐고 저희가 이거 하고 또 그 이외의 책들은 또 이후의 책들은 또 제가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이 연문학 저희가 이거 전까지 이제 딱 2권의 문학책을 했기 때문에 다음 책은 인문학과 관련된 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인문학 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올 가을을 또 준비하게 될 텐데 가을에는 저희가 좀 대작을 하나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기대를 기대를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한 트렌드 있게 가을쯤에 그 해의 주제가 되는 책들을 좀 읽어요. 지난번에는 우리는 우리네다 이것도 읽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을쯤에 좀 그 해의 주제가 되는 책을 읽는데 올해 주제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문화에 대한 거였죠. 인간의 문화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고 이 문화와 관련돼서 저희가 인류학 서적들을 조금 읽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는 읽지 않았는데 그 뚝섬에서는 이미 지나간 책이 있어요. 그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가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때였듯이 할 때만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저희가 올해 꼭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라고 교과서에 나온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인류학에서는 항상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니까 저희가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도 올해 중에 꼭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중세문학 전공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문학 전공자도 아니고요. 저는 인문 전공을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인문학과 근현대 유학에서는 이제 제가 근현대 문학 비평을 했어요. 문학 비평을 했어요. 그래서 근현대 작품들은 좀 저한테는 익숙한데 저도 사실 중세 작품은 뭐 개인적인 취향도 아니고 해서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단테를 읽을 때 단테 안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리스 신화도 나오고 로마 건국 신화도 나오고 뭐 당대 정치인들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저희가 다 다룰 수는 없죠. 제 실력도 안 되고 다 다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잠깐 이제 넘겨드렸는데 쉘링이라고 하시는 분이 1800년대에 쓰신 이 단테에 대한 논문이 하나 있어요. 짧은 에세이 정도 되는 논문인데 공유를 해드렸거든요. 그걸 우리가 기준점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야 되는 기준점으로 삼고 그 정도 수준에서 논의를 해보면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기준을 잡고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뚝섬에서는 어저께까지 이제 3주차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지옥편이 지금 끝난 상황이죠. 그래서 진행을 해봤는데 다들 또 재미있어 하시고 시간도 그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많이 나가면 저희가 시간이 더 늘어지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국편은 이 지옥편은 저희가 작가 소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한 주 더해서 3주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해두고요.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저희가 하듯이 작가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유명한 작가 단테. 그다음에 우리가 풀네임으로 하게 되면 일리기에리라고 불러요. 일리기에리. 그래서 단테 일리기에리 혹은 이제 뭐 이탈리아 발음으로 알리기에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총 3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지옥, 연옥, 천국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뭐 주제는 뭐 저승 여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일종의 기행문처럼 이루어져 있고요. 일반적인 기행문 형식의 초기 모델처럼 안내자가 등장해서 인도해주는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그리스 신화를 접하신 분들, 저희 신화의 세계 접하셨던 분들은 저승 여행에 대한 스토리를 많이 접하셨잖아요. 네. 주로 이제 영웅 스토리에서 네. 저승 여행이 꼭 들어가는 네. 그런 특징을 보여줬었는데 특징 차이라고 하면 이 영웅 저승 여행은 길잡이가 없어요. 혼자서 이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단테가 쓴 기행문에는 이제 길잡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길잡이의 특징을 보여주면 이게 이제 근대까지 지속된 형태의 하나의 기행문의 양식으로 고정이 돼버려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 중에 저승여행 스토리 중에 하나가 그 스크루지 이야기 아시죠? 네. 스크루지. 물론 저승여행하고는 큰 차이가 있진 않지만 어쨌든 과거 여행인데 비슷한 양식으로 불려요. 그래서 저승여행이라고 불리는데 그때도 이제 저승사자가 와서 이제 저승여행의 길잡이가 되어서 이제 알려주는 양식으로 되어 있죠. 그것도 단테로부터 시작된 기행문 양식의 초기 모델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대 문학에서는 이런 양식이 꽤 많이 보여요. 자, 단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65년생이에요. 태어난 날짜는 이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5월쯤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6월쯤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생몰령도 그러니까 몰은 거의 좀 작가들 사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일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321년에 죽었고요. 9월 13일이냐 14일이냐 요 차이만 있어요. 요 차이는 뭐 요즘에도 나오는 차이니까 56세로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재미있는 내용은 이 책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35세의 성 금요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 금요일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이걸 이제 인생의 반이라고 봤어.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는 인간의 인생을 70년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딱 절반이 되는 3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배경을 시작점을 삼고 있다는 것도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살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피렌체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피렌체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네. 피렌체 이탈리아 여행하시면서 네. 한 번씩 유럽 여행할 때 유럽 주요 5개국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럴 때 독일은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파리, 영국, 그 다음에 스위스 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국가가 이제 이탈리아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탈리아는 가보시면 한 번만 가보신 분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가게 되거든요. 이탈리아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특히 피렌체 같은 도시는 과거의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게다가 작품들까지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요. 길만 걷고만 있어도 너무 아름답고 특히 제가 가장 이제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이 로마였어요. 로마를 가보시면 피렌체하고는 다르게 좀 이렇게 광활한 느낌을 주로 많이 받게 되는데 콜로세움으로부터 해서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 길까지
사람들이 걸어가게 돼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뭐 지하철을 타지도 않고 그냥 걸어가요. 근데 그 걸어가는 과정을 그 주변을 개발을 하나도 안 해놨어. 일부러. 예, 그래서 거기 콜로세움을 관람을 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포로 로마노까지 걸어가는 게 일반적인 코스인데, 그 포로 로마노라고 하면 아주 과거 오래전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의 가장 중심가라고 보시면 있어요. 왜 과거에는 거기가 이제 잿더미 속에 수몰돼 있었는데 그걸 이제 다 복원해가지고 파가지고 신전까지 그대로 다 만들어놨어요. 다시 복원을 해놨죠. 그리고 거기까지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언덕길이 약간의 언덕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되고 포장도 안 돼 있죠. 바닥도 그냥 흙길이에요. 가 있는데 콜로세움에서 나와서 거기를 걸어가다 보면요, 타임머신을 탄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이 개발이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로마로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그 프로 로마노의 그 황폐한 모습, 그러니까 유적지니까 황폐한 모습이 한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정말로 그 시대의 그 장면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의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여행지가 로마라고 볼 수 있고요. 단지 뭐 가톨릭이 아니더라도, 네, 물론 로마에 가시면 이제 바티칸도 꼭 구경을 하시는데, 바티칸은 저는 오히려 그 감동이 좀 떨어졌어요. 바티칸은 너무 관광객이 많고 관광객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하게 이렇게 뭐 하나의 박물관처럼 만들어져 조성이 돼 있어서, 뭐 테마가 조성이 돼 있어서 그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없죠.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그 로마 유적지, 콜로세움에서 연결되는 로마 유적지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피렌체, 저희가 피렌체에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피렌체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건축물이 새로 들어오지 않죠. 현대식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제 미켈란젤로 언덕이라고 있는데요. 그 미켈란젤로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면 그 신의 전경이 한눈에 다 들어올 정도로 아주 나지막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과거의 형태도 그대로 남아있죠. 게다가 마치 그림 같아요. 나중에 이제 사진 한 장 보시겠지만 그런 곳에서 이 탄생하신 분입니다. 피렌체가 1200년대, 1300년대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요, 이탈리아라는 국가가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탈리아라는 국가 명칭이 있지만 과거에는 이제 공국, 쉽게 말하면 그리스 시대의 이 도시국가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군주가 있는, 그러니까 피렌체는 피렌체 공국, 그리고 피렌체 공국의 군주가 만들어지는 형태였죠. 우리 잘 알고 있는 피렌체 공국의 군주가 바로 그 유명한 메디치예요. 메디치. 얼마나 돈이 많았나 생각해 보면, 가보시면 돈이 정말 많았겠구나라고 느껴요. 네, 도시 전체가 메디치 가문으로 도배가 돼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렌체 공국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본인은 피렌체에서 추방당하고 난 이후에 다시 피렌체로 들어가지 못해요. 나중에 이 단테가 죽고 난 다음에 단테의 지위가 복권이 되어서 피렌체에서, 단테가 유명해졌으니까 이 신곡으로 피렌체에서 그 시신을 모시려고 하죠. 시신을 모시려고 했는데 유족들이 반대해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거기로. 자신을 쫓아낸 그건 곳이 잖아요. 그래서 라벤나에서 사망을 하고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뭐 직업은 뭐 작가, 시인, 정치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생애부터 한번 볼게요. 1250년도, 그러니까 단테가 태어나기 15년 전이에요. 태어나기 15년 전에 신성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황제가 죽어요. 이 책에 주로 등장하는 이름으로 프리드리히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진 않고요. 페데리코라는 이름이 여기 자주 등장해요. 이 페데리코가 바로 이 프리드리히 2세를 의미합니다. 프리드리히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의 그 강력한 유럽 전체의 권력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진공 상태, 권력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러면서 국가들이 하나씩 전부 다 도시국가로 찢어지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로마를 비롯한 많은 피렌체, 이탈리아 전체의 국가들이 서로 권력을 다투는, 서로 자신이
전체 군주가 되려고 하는, 황제가 되려고 하는 그런 권력 공백 상태. 중국으로 말하면 이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그 시기에 이 단테가 태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테가 태어날 당시에 전국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를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260년에 이 몬타페르티라는 전투가 발생을 해요. 이 나중에 이제 이 몬타페르티 전투가 이 지옥편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8지옥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나폴리하고 이 피렌체가 서로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피렌체가 지게 되는데, 이 지게 되는 이유가 이를 제공했던 인물이 보카라는 인물이에요. 이 보카가 피렌체의 정치인이면서 피렌체의 굉장히 중요한 군사 정보를 나폴리군에게 팔아넘기게 되죠. 배신자. 그러니까 배신자가 되어서 결국에 이 지옥에 떨어지게 됐고, 그 지옥에서도 가장 낮은 지옥인 하부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전투가 바로 몬타페르티 전투였는데, 이 몬타페르티 전투를 통해서 피렌체에 원래 있었던 군주, 바로 기벨린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었는데, 그 정당이 이 피렌체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장악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기벨리니파가 원래 있었던 겔프파들을 몰아내고 이 기벨리니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이 피렌체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단테가 출생을 하게 됩니다. 단테의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기벨린파가 아니었어. 기벨리니파가 아니라 그 축출된 겔프파였어요. 그래서 단테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겔프파의 일원으로 출생을 하게 되고 또 교육도 받게 되죠. 그런데 1266년, 그러니까 단테가 태어나기 1265년이니까 단테가 1살이 되었을 때죠. 유럽 나이로는 2살이고, 단테가 이제 막 걷기 시작했을 때, 그때 겔프파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겔프파가 다시 피렌체로 복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통해서 좀 부유한 그런 가문에서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1283년에 겔프파 휘하에서 성장한 그 단테가 연애 시인으로 인기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좀 그럴듯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단테도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식인으로 성장했죠. 근데 당시에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직업이 바로 연애 시인이었어.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 그래서 이 연애 시인이었는데, 단테가 굉장히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청신파라고 하는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의 모임의 일원이었어. 그래서 글재주가 있어서 당대에 굉장히 큰 인기를 얻게 되죠. 그러다가 1289년에 겔프파의 정치인으로서 이 캄발리노라고 하는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시인에서 정치인으로 조금씩 이제 직업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되죠. 1290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꿈의 연인, 그러니까 단테의 연인인 베아트리체. 사실 단테는 태어나서 베아트리체를 딱 2번뿐이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아트리체 자신은 단테를 그렇게 연인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죠, 짝사랑이기도 하고 막 자기의 뮤즈이기도 해요. 연애 시인의 뮤즈. 그래서 이 뮤즈로서의 베아트리체가 1290년에 사망을 하게 되면서 1292년에 베아트리체를 기리는 산문집을 출간을 하게 됩니다. 한 2년간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온 책이 바로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연애 소설집이죠. 사실 이 이전까지 단테의 삶에 혹은 단테의 주변에서는 베아트리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던 인물이죠, 베아트리체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베아트리체가 그 단테가 그런 절절한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했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베아트리체를 기리기 시작하죠. 이 사랑의 열병 때문이었는지 1293년에 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철학을 공부했던 이유는 연애 시를 그만두기 위해서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자기의 학문적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학문적인 관심사가 변했다기보다는 정치인이 되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는 정치인이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자기도 이제 정치인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정치적 소신을 굳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94년에 은둔자 교황이라고 할 수 있는 캘레스티니우스 5세가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은둔자 교황이 캘레스티니우스 5세는 사실은 자기는 교황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도망 다니고 숲에 숨어 살면서 자연인으로 지냈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교황에 등극을 하게 돼서 짧은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이어져서 교황에 등극했던 인물이 바로 보니파티우스 8세죠. 단테가 너무 싫어했어요. 우리한테는 보니파우스 8세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탈리아식으로는 보니파티우스 8세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보니파티우스 8세가 굉장히 이 가톨릭 역사에서는 중요한 교황으로 이렇게 취급되긴 하지만 보니파우스 8세를 단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했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교황은 어디 살아요? 그렇죠. 로마에 살잖아요. 로마에 당시만 해도 로마에 사는데 자신은 어디 살아요? 피렌체에 살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공국 상태야. 서로 다른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톨릭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교황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야. 특히 교황이 정치적인 의사들을 많이,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 각 공국으로 주교들을 파견하기 시작해요. 주교들을 파견하면서 정치에 일일이 간섭하기 시작하죠. 단테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 교황이 정치에 이렇게 밀접하게 관여하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교회라는 게 부패하게 될 텐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 보니파티우스 8세를 굉장히 싫어하게 되죠. 보니파티우스 8세도 당연히 어디 떨어져 있겠어요?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걸로 묘사가 돼 있습니다. 1295년에 이제 피렌체가 메디치 가문의 휘하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르네상스 시기이기 때문에 메디치가가 차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이제 정치의 어떤 주류로 등극을 하게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메디치 가문 이름 보면 아시겠지만 메디신, 영어로 에디신, 그렇죠? 의학 혹은 약 당시에는 의료가 기술이 많지 않았으니까 당시에는 약을 취급하는 길드를 의미했어요. 메디치. 그래서 이 의사 및 약종상 길드에 이 단테가 가입해요. 단테가 가입한 이 길드가 바로 메디치 가문이에요. 그래서 메디치 가문에 가입을 한 단테가 피렌체 정계에 진출을 하게 되는 교두보를 놓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평의의 일원으로서 정치적인 입김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로마와 교황에 대한 반대 정책 같은 것들을 많이 내놓기 시작하죠. 1300년이 되면요 행정부의 핵심 인사가 되게 됩니다. 굉장히 연설을 잘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큰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피렌체를 대표하는 대사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 밀약을 한다거나 계약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초청을 받는다거나 할 때 대신 나가는 사람 대사죠. 그러니까 피렌체를 대표할 정도의 정치 인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행정부의 핵심 인사가 된 단테가 그의 부활절을 신국의 시작점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정치적인 지위에 오르게 되었으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알릴 수 있는 뭔가 하나를 남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일종의 비판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비판서를 그대로 로마 교황을 그대로 비판해버리면 안 되니까 조금 이제 우화적으로 소설의 형식을 빌어서 만든 책이 바로 이 단테의 신곡이죠. 처음 구상해요. 그리고 이때 35세야. 그래서 이때 처음 시작점을 여기로 해야겠다. 이때부터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작점을 기반으로 해서 저승여행을 다녀온다.
우리 아시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 신화에서 저승여행을 다녀오면 항상 영웅으로 등극하죠. 네, 자기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일종의 정치적 야망 같은 게 명예에 대한 야망 같은 게 드러나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1301년에 이 단테가 소속된 계파가 나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단테가 이 정치적 권력을 얻기 시작하면서 권력은 고인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겔프당 안에서도 당이 나뉘게 돼요. 파가 나뉘게 되죠. 그래서 한쪽은 흑당파, 한쪽은 백당파 이런 식으로 나뉘게 돼요. 단테가 있었던 곳은 백당파였어. 기존의 권력을 취급하고 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당이 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흑당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단테가 소속되었던 백당이 흑당파들을 다 추방해버리거든요. 단테가 이제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근데 나중에 이 흑당이 쿠데타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쿠데타를 할 때가 이 단테가 파견 나가 있었던 시기야. 대사로서. 그래서 단테가 없던 시기에 이 흑당파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쟁탈하게 되죠. 탈환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단테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1302년에 흑당파가 어떤 일을 하냐면 단테가 들어오기 전에 단테에게 누명을 씌워요. 그래서 1월 27일 날 조작된 부패,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부패를 저질렀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근거가 조작이 되어 있었죠. 조작된 부패 혐의로 단테가 권력에서 축출을 당하게 되고 피렌체로 들어오지 못하고 토스카나 지역에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 3월 10일이 되면요 형이 확정이 돼버려요. 더 이상 재심이 없죠. 그래서 영영 그 이후로는 피렌체에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1304년에 피렌체에 돌아갈 수 없게 된 단테가 이탈리아 전역을 여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겔프파의 백당에서도 나중에는 정치적으로도 탈퇴를 해버리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겔프파는 피렌체에 다니잖아요. 근데 자기는 피렌체에 돌아갈 수가 없고 또 정치적인 영향을 또 차츰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추방당한 사람으로서 또 부패된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식도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차 권력을 잃고 겔프파에서도 나오게 되죠. 1304년에서 1308년쯤에 이탈리아를 전역을 여행하잖아요. 그러면서 이탈리아어에 대한 논문을 하나 써요. 그게 바로 이탈리아 토착어에 관한 논문 소거론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의 지식인들은 주로 로마의 후예들이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의 지식인들이 라틴어를 사용하고 또 심지어 성경도 라틴어로만 읽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로 모든 것들을 다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일반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민들은 라틴어를 쓸 자격이 없었죠. 배울 수도 없었지만 자격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쓰던 용어를 이제 소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어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소거를 쓰고 그 소거를 이용해서 소설을 한 편 쓰는데 그게 바로 이 단테의 신곡이죠.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은 누구를 위해서 쓴 작품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 소거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겠어요? 서민들이에요. 지식인들을 위해서 쓴 건 아니죠. 물론 지식인들도 이탈리아어 소거를 읽을 수 있었으니까 그들도 읽을 수 있겠지만 대상을 넓힌 거예요. 범위를 넓힌 거죠. 그래서 이때 소거론을 연구하면서 이탈리아어를 정립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쓰는 방언들이 다르니까 요것들을 다들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서 소거집을 내고 이 소거집을 바탕으로 해서 쓴 소설이 바로 이 단테의 신곡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소거를 이 이탈리아어를 이용해서 산문집이 4년도 내고요. 그 다음에 신곡의 집필도 시작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314년이 되었을 때 이 재정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판서를 내요. 이 재정론은 라틴어로 쓰여졌어요. 너네들만 봐라. 네. 근데 이 재정론이 뭐냐? 황제를 비판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황제를 비판하는 건데 당시에는 황제가 없었거든요. 이 유럽 전체에. 그럼 누구를 비판한 거예요? 교황이죠.
나도 아는데 기억이 이 재정론을 지필해서 황제가 아닌 교황이 권력을 독점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을 아주 치밀하게 쓰게 돼요. 그리고 1315년에 단테에 대한 피렌체 추방령이 이 책 때문에, 재정론이란 책 때문에 종신형으로 확장되게 되죠.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너는 이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어디까지? 연좌제를 써서 자녀들에게까지 확대를 해버려요. 당연히 그 유족들이 왜 이 피렌체에 단테의 그 시신을 돌려주려고 하지 않는지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단테는 주로 베로나하고 라벤나의 지역의 궁정에서 생활하면서 그 궁정에서 집필 활동도 하고 또 교육도, 또 왕가의 귀족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게 됩니다. 평생을 이제 그 궁정에서 보내게 돼요. 1921년에 단테가 이 라벤나의 궁정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25년에 아들이 아버지의 그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바로 이 신곡의 원고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원고를 읽어보니까 이탈리아어로 쓰여졌고 배경이 피렌체야. 그럼 어디서 이게 누구, 또 이탈리아어로 쓰여졌으니까 이거 누구를 위해서 쓴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신곡의 원고를 몰래 가지고 이 피렌체에 들어가요. 아들이 원래 아들도 연좌제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몰래 들어가게 되죠.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 출간을 해요. 이 신곡을. 그래서 피렌체에 제일 먼저 뿌리죠. 이 책을. 엄청난 인기를 얻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당시에 피렌체 사람들이 알고 있던 다양한 스캔들, 유명인사들의 스캔들, 정치인들의 스캔들, 또 교황, 그다음에 성직자들에 대한 스캔들이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서민들은 이걸 읽고 당연히 분노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인기를 얻어서 피렌체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1927년에 신곡의 저자인 단테가 재조명되기 시작해요. 이것 때문에. 그런 단테를 당연히 로마는 견제해야겠죠. 그래서 단테를 견제하기 위해서 베르난이라고 하는 성직자예요. 성직자가 이 단테의 재정론을 비판하기 시작하죠. 재정론에 대한 부정이라는 논문을 쓰는데 여기에서 단테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 그런데 뭐라고 언급하냐? 악마의 그릇이다. 단테를 이렇게 언급하죠. 그러면서 도미니쿠스의 수사였던 베르나니가 단테에 대한 단죄를 내리게 돼요. 이 사람은 절대로 가톨릭의 일원이라고 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파문을 하게 되죠. 1929년에 그래서 재정론을 빌미로 해서 단테의 저작 전체는 피렌체에서 절대로, 또 로마에서도 절대로 발간될 수 없다. 판금 조치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단테는 잊혀진, 그 이후로 500년간 잊혀져요. 이 이후로. 그래서 1554년에 바티칸 금소 목록에 오르고 지속적으로 잊혀져 있다가 20세기 1900년대가 되면서 이 책이 차츰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하죠. 원래 유명했던 작품이 아닌 거예요. 사실 읽지도 못할 작품이었어. 1400년대, 1500년대. 왜 그랬을까요? 교황에 대한 비판이 있었어요. 교황에 대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 개혁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단테는 입에 올려서도 안 되는 인물처럼 알려져 있었지. 그런 이유로 단테의 신곡은 굉장히 느지막이 알려지게 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번역된 시기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대부분 다 이탈리아 밀라노, 당시에는 밀라노가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출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처음에 출간된 곳들이 밀라노예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994년, 93년, 94년, 95년 이때 이제 비로소 정립이 되어서 출간이 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단테를 사실 공부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가톨릭의 분위기가 만연했던 이 유럽에서는, 특히 로마, 이탈리아 지역에서는 단테를 연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성모독 행위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작품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단톡방에 공유해드렸던 그 쉘링의 독일 논문이 있었잖아요. 이 쉘링의 독일 논문이 바로 1800년대에 쓰여져요. 그러니까 쉘링도 바로 이 단테를 발굴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썼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단테가 굉장히 이 정치적인 행보가 컸기 때문에 군인으로 출전도 하고 전쟁에 그랬기 때문에 이 작품을 만들 시간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작품들이 신곡, 향연, 그다음에 새로운 삶,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소거지, 토착어에 관하여라고 하는 소거지. 요 네 권 정도가 주로 알려져 있고 단편으로 연애시들이 단편으로 전해지고 또 그게 이제 노래로 만들어져서 뭐 슈베르트의 그런 가곡집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책으로 나오는 건 요 네 권이 단테의 전체 비블리오그래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성에 비해서 생각보다 작품이 적은 걸로 알려져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원래는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저작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보는데 인문학인 경우에는 단테는 중세 사람이라서 제가 이제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쉘링의 논문을 이용해서 제가 좀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쉘링은 과연 이 단테의 신곡이 왜 이 기념비적인 근대 문학의 기념비적인 효시라고 생각했을까? 그 단테의 신곡의 특징에 대해서 이 13장짜리 논문으로 쓴 거예요. 짧은 논문, 에세이로 쓴 거라서 그걸 제가 1803년 논문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공유해드린 그 논문에도 주석에 보면 미주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제 해겔하고 같이 쓴 논문집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쉘링이 혼자 썼냐? 아마 이제 그 문집을 작성했던 해겔도 이 책을 같이 썼을 거라고 생각되죠. 자, 그러면 이 쉘링이 이야기한 논문의 이 단테의 특징들, 이 단테 신곡의 특징들을 보면요. 첫 번째, 쉘링이 지적한 것은 종교와 문학을 결합시켰다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그 전까지는 세속 문학과 그 다음에 이 교회 문학이라는 게 나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세속 문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오디세우스, 일리아드 뭐 이런 책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세속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기사 문학이라든가 연애 소설 같은 것도 전부 다 이제 세속 문학에 포함되어 있죠. 세속 문학에서는 그래서 신을 언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자들도 언급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성자들의 이름을 세속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로마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교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속문학과 이 종교문학이 확연하게 나뉘어져 있던 특징이 있었는데 이 단테는 이걸 과감하게 깨뜨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써요. 그러니까 성자들의 이름도 나오고 거기에 세속문학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인물들도 등장하죠. 같이. 그렇게 종교와 문학을 결합한 최초의 시도로서 근대 문학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게 이 쉘링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논문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단테는 대사제로서 관계하며 근대 예술 전체로 하여금 그 사명을 위해 매진하게끔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냐면 구교와 신교 사이에 맥락을 놓는, 다리를 놓는 사제.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는, 신교가 탄생하는데 한 사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대 예술,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기를 거쳐서 근대로 발전하는 근대 문학, 예술을 할 수 있는 어떤 길, 다리를 놔준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쉐링의 주장이에요. 하나의 개별적인 시가 아니라 문학의 장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단테의 신곡의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의 독자적인 장르로서 신성 희극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다. 신성 희극.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학을 이용한 작품, 소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당시에는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에 어떻게 소설을 넣어? 성경을 개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성경의 내용을 이용해서 소설을 썼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사제들 뿐이 없었는데 이제 이게 사제도 아닌 일반인이, 그것도 정치인, 그것도 이 추방당한 정치인이 이걸 썼다. 이 굉장히 큰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신성 희극은
흠잡을 데 없는 완성된 작품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작품, 시작된 작품이기도 하고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개별 형식들에서 추상된 이론으로부터 이 신성 희극을 해석하는 것은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 이 책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호메로스가 쓴 소설들, 그 당시의 희극들을 분석하는 방식으로만 이 책을 봐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적인 관점으로만 이 책을 해석할 수도 없어요. 이 책을 보려면 뭔가 새로운 장르를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행히 이 책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7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이 책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 책을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을 이미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쉘링이 있었을 때만 해도 이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고유의 이론이 필요했어. 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단테의 시는 극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세상 희극, 세속 희극들은 대부분 극적이야. 이렇게 역경을 극복하고 이런 식으로 성공하게 되는 영웅담, 아니면 역경을 극복하고 신분 차이를 극복하고 성공하게 되는 사랑, 연애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대다수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작되어 있는 상황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 것이 기존의 희극이었죠. 그런데 단테의 시는 그런 의미에서는 극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작됐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미리 짜여있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걸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만 보고는, 그 안에 있는 시의 주제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아. 우리는 물론 이 책 전체를 이미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천국까지 이어지는지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를 보는 사람들, 시 하나하나를 읽을 때는 이 단테가 어떤 방식으로 천국에 도달할지를 전혀 예측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 짜여있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영웅담을 해석하는 방식으로는 이 책을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단테 자신이 주인공으로서 계속 이어지는 생생한 묘사에 대한 이야기의 연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단테는 계속 장면을 바꿔서 그 장면을 해석하는 데만 자기가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활동적이라기보다는, 주인공으로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그걸 관찰하는 거야. 지옥의 모습을 그냥 관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옥은 누가 관할해요? 신이 관할하니까 그걸 자신이 여기 있던 사람을 저 위로 보내줄 수 없고 저 위에 있던 사람을 여기 밑으로 내려오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수동적인 인물이야.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인물이죠. 수동적으로서 행동하고 있는 점으로 보자면 이 시는 그런 의미에서는 소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있었던 어떤 드라마라고 하는 개념, 희극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신성 희극. 신성 희극이라는 게 첫 번째 단테 신곡의 의미이고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특징 한번 볼까요? 단테의 작품을 가장 빛나게 해주는 특징이죠. 이탈리아어로 썼다. 근대 작품. 대상이 누구예요? 일반인. 그렇죠. 대상이 그냥 일반 서민들이에요. 서민들. 서민들을 위해서 쓴 작품. 그 전까지는 연애소설뿐이 없었어. 이런 정치적 비판서 같은 거, 정치인들이 다량으로 등장하는 이 정치적 비판서 같은 것들은 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았었죠. 근대서 서민들이 독자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서민들에게 이 내용을 알리고자 하는 일종의 이 자신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썼다. 내용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썼다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학자로서의 면모를 뽐내기 위해서 쓴 거라기보다는. 시의 소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인이 살았던 시대 전체에 대한 동일성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그 시의 안에 녹여져 있는 시어들을 보잖아요. 근데 이 시어는 그 시대의 표준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어야 돼. 가령 우리가 뭐 윤동주의 시를 읽을 때
느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별 해는 밤 같은 데서 느끼는 그 시어들이 있죠. 근데 그 시어들은 같은 동시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융동주하고 동시대를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동시대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에서 크게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규칙성이에요. 그래서 시대 전체에 대한 동일성의 표명이죠. 그 시대에 일어난 다양한 사건이 그 시대에서의 가장 탁월한 정신에서 조명된 종교, 학문, 문학의 이념에 의해서 관철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이렇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책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어요? 서민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를 뭘로 선택했어? 이탈리아 속어로 선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탈리아 속어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책의 내용을 볼 텐데 책의 내용을 보다 보면 이 책의 내용이 종교도 들어가 있고 학문도 들어가 있고 문학도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많은 과학적 지식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들을 누구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서민들이 그걸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겠지. 이 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단테가 살아있을 당시의 서민들의 지식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중세에 대해서 라틴어로 쓰여진 작품들 이외에는 이탈리아어로 남아있는 작품들이 거의 전무해요. 이 단테이 시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남기지 않았어. 농노였기 때문에 서민들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책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삶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정신적 삶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야. 왜냐하면 여기에서 쓰여진 이탈리아 속어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쓰여졌기 때문이죠. 왜 그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의 소재는 반드시 시대 전체에 대한 동일성의 표명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인이 시를 쓸 때는 그 시의 시어들을 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쓴다는 거예요. 윤동주가 사용했던 언어를 지금 우리도 사용하고 있듯이. 그러니까 여기서 쓰여진 이 단어들은 누구도 사용했다는 거야. 당시의 서민들도 술집에서 흔히 술 마시면 교황을 비판하면서 성직자들을 비판하면서 정치인들을 비판하면서 썼던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단테가 서민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그렇죠. 의미죠?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행을 이탈리아 전역을 여행했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속어집을 썼던 이유가 뭐예요? 속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 책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서민들이 어떤 정도의 지식 수준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죠. 여기에는 저희가 안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읽으신 분들도 계세요. 저와 같이 했던 작품 중에 움베르토 에코가 쓴 미의 역사라는 책이 있었죠. 네. 이 미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움베르토 에코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중세의 예술을 암흑기, 예술의 암흑기 이렇게 표현해요. 많은 중세 역사학자들이 이 중세의 예술을 암흑기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 예술 전체를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예술이 존재할 수 없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귀족과 연관되거나 왕과 연관되거나 교회와 연관된 그림만 그렸다 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움베르토 에코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 책에서 당시 서민들이 불렀던 노래들을 그 책에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당시 이탈리아어로 불렀던 노래들, 그 노래들을 실어놓고 그 노래에 대한 해석도 실어놨어요. 또 당시에 서민들의 집에 걸려있던 그림들도 거기에 사파로 실어놨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중세의 그런 그림들, 그런 웅장하고 좀 거룩하면서 톤 다운된 형태의 그림들, 이 그림들과는 다르게 그 서민들이 그리던 그림들이나 서민들이 즐기던 그림은 예술 작품들은 대부분 다 화려한 색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 우리가 알려진 중세의 대표 작품들보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게 승자들의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당시에 서민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승자들의 역사들을 보편적인 역사라고 생각하는 오류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같은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단테의 작품이 중요한 이유, 근대성으로서 중요한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 서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료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대 사료적인 가치. 그래서 개인이 자신에게 분명하게 된 세 개의 부분을 하나의 전체로 형성하려고 하며 자신의 시대의 소재, 그 서민들이 루머로서, 그래서 여기에는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는 잔인한 사기꾼, 강도, 해적질, 산적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들어가 있어요. 당시 서민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이죠. 귀족들을 위해서 썼다면 그런 내용들은 추하다고 안 썼을 거 아니에요. 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가감없이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당시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이 세간의 풍습들을 판별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세 개의 부분들을 하나의 전체로 형성하려고 하며 자신의 시대의 소재, 역사, 학문으로부터 자신을 위한 신화를 창조하고 하려고 한다는 점이 바로 이 근대성에 대한 부분이다. 그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단테는 또 거기에 대해서 뭘 했어? 누구는 천국에 보내고, 누구는 연옥으로 보내고, 누구는 지옥으로 보낼지, 지옥에서도 몇 층에 보낼지 분배를 다 했어. 그냥 자기만의 세계로 그것들을 비평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다. 신이 그것들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단테라고 하는 작가가 그것들을 결정해서 쓸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이 책은 소설이고 소설 중에서도 근대성을 가진 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대 문학의 표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고대 세계가 보편적으로 유의 세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대 세계는 주로 승자들의 세계야. 그래서 귀족, 왕족, 아니면 정치인, 철학자들의 세계라고 한다면 근대 세계는 이제 개인의 세계야. 그게 누구든 자기 마음대로 판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교황이 잘못하면 교황에게도 비판할 수 있는 시대. 그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후자의 세계에서는 거꾸로 특수성이 출발점이야. 그러니까 후자의 세계에서는 나 개인이 하는 어떤 개인의 판단이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는 시대야. 이제 그게 바로 근대죠. 그 전까지는 로마 교황이 내려준 판단이 진짜 판단이야. 그거 이외의 다른 판단들은 전부 다 세속적인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쓸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단테는 그걸 함부로 쓰지. 다시 말해서 특수성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출발점.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어로 이런 소설을 썼겠어요, 당시에. 그런데 그런 소설들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단테가 썼으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거야. 근데 당시에 사람들이 썼던, 그래서 써서 조심스럽게 돌려보던 그런 도색 잡지처럼 B급 잡지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료일 텐데 전부 다 검열돼 버리죠. 그리고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남아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참 아쉬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은 바로 이 근대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에서는 바로 그 때문에 고전은 영속적이고 불변해. 성경의 내용을 바꿀 수는 없죠, 사람이. 그런데 이 책에서는 가능해. 이제는 단테 이후부터는 아마 사람들이 조금씩 그런 성경의 내용,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인물들을 가공해서 소설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이야기들인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이름만 좀 바꿔서 이제 그걸 소설로 쓸 수 있게 된 거죠. 근대 문학. 이걸 시도한 거예요. 반면 후자, 바로 이야기하는 이 근대 문학에서는 교체와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얼마든지. 여기에서는 폐쇄된 무리들이 아니라 개인의 개성, 내 입장에서 무한한 곳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것.
성경의 내용도 바꾸고 그리스 신화의 내용도 바꾸고 로마 건국 신화의 내용도 바꾸는 거예요. 다 바꿀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근대 세계의 규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바로 이 단테의 신곡으로 우리에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쉘링의 이런 판별은 참 제가 읽어도 벌써 200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이 단테의 특징들을 잘 짚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이 논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 특징, 철학이에요. 이탈리아로 쓰여졌다고 그랬죠. 당시에 물론 철학이 유명하긴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이 르네상스 전체를 지배했으니까.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르네상스에 전파될 때는 라틴어로 전파됐죠.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서 들어온 지중해 문학들이 라틴어를 통해서 번역되어서 출간된 거예요. 지식인들을 위한. 그래서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누가 공부해요? 사제들이 공부했어요. 당시에는. 대학의 대부분의 교수들은 다 사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제들만 공부했던 철학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었죠. 그런데 이 책은 뭘로 쓰여졌다고요? 서민들을 위한 이탈리아. 근데 이 책에는 무수히 많은 철학자들이 등장해요.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탈리아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 철학자들의 이름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 책은 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책에 등장시킨 거야. 이 책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죠. 예,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 이미 퍼져 있었다는 걸 증명해주는 얘기,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여기에 등장하는 많은 철학자들의 이름들을 이미 알고 있었어. 이 책의 이 길잡이가 누구예요? 단테의 길잡이가 베르기우스. 사람들이 베르기우스를 모르면 거의 알지. 왜? 이 책을 읽을 의미가 없죠. 베르기우스의 명예를 모르면.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어로 베르기우스를 스승으로 등장시켰던 거예요. 스승이 될 만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베르기우스는 기원전 4세기. 지금 몇 년도예요? 1300년대예요. 로마의 그 건국 신화를 쓴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다 이 로마 이 1300년대에는 이 그리스도교, 다시 말해서 로마의 그리스도교가 엄청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시기예요. 유럽 전체가 다 가톨릭이었어. 나중에 한참 300년이 지나야 겨우 이 신구교 운동이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신구교의 운동이 일어나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한참 이전에 이미 사람들은 뭘 알고 있었어? 그리스 신화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 신화는 당연히 뭐예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단이다. 그렇죠. 다 신교예요. 그리스의 종교는 다 신교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는 유일신교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걸 인용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불경스러운 거야. 그런데 많은 서민들이 베르기우스를 스승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당시에 서민들이 전혀 무지몽매한 농노들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주는 예죠. 굉장히 중요한 예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사람들이 철학을 문학과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 수준에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특징이 있죠. 이 책은. 그는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라 현재의 역사도 소재로 삼았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이 소재를 고대적 의미에서의 순수한 서사시로 완성할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마치 호메로스나 베르기우스가 썼던 그런 희곡처럼 쓸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기반으로 해야 되니까. 현 세대를 기반으로 해야 되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소재 자체의 성격 때문이야. 현 세대를 비판했다는 것. 또 하나는 그렇게 할 경우, 그러니까 과거대로 그대로 했을 경우 자기 시대의 교양의 다른 측면들을 배제해버릴 가능성이 있었어. 서민들의 지식 수준을 아예 제외시켜버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는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로마 교황은 여전히 그 바티칸의 그 성벽 안에 갇혀서 사람들은 무지몽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해주는 게 절대 진리라고 믿을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그 성벽 밖에 있는 서민들은 이미 뭘 생각하고 있어? 자, 교황이 지옥에 떨어질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옥이나 가라. 그 얘기예요. 얼마나 대담한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을 네. 지옥에 얼마나 대담한 설정이에요. 근데 그걸 문학으로 구성해냈다는 거예요. 그 비판을. 즉, 이 교양이 완전한 것이기 위해서는 자기 시대의 문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학문을 배경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천문학, 신학, 철학 다 부과시켜야 돼요. 그는 이것들을 교훈시로서 개진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교회가 이야기하듯이 이래선 안 돼, 저래선 안 돼 하는 이런 교훈시로 만들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훈시에 의해서도 그는 재차 제한을 받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썼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또 단테를 이 똑같은 놈이네 라고 얘기했을 테니까. 그래서 그것도 제한을 받게 되니까 아예 그런 판단들, 기존에 있었던 교훈적인 판단들은 아예 배제해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울러 그의 시는 그것이 보편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동시에 역사적인 것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대의 학문을 기반으로 했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들 소재를 하나의 전체로 결합해서 유기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뭐에 따른 거여야 돼요? 자의에 따른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런 판단을 내리고 사람들이 읽었을 때 스스로도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개인에게서 발생하는 창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소설을 썼다는 거예요. 판단의 주체는 누구에게 넘긴다? 독자에게. 독자에게 넘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을 읽다 보면 독자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사람들에게 독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한테 말을 막 시켜. 실제로 네. 독자에게 판단을 내리는 걸 독자에게 넘겨버리는 거죠. 내가 판단하면 교훈시가 돼버리니까. 네. 따라서 그의 시는 알레고리적인 것, 다시 말해서 우화적으로 사람들이 이건 아마 교황 얘기일 거야, 이건 당시에 어떤 성직자 얘기일 거야 라고 우화적으로 상상할 수 있어. 알레고리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 그 시대의 어떤 특정 인물들, 보편적인 인물들, 이런 역사적인 것이 전적으로 독특한 혼합이 될 수 있도록 만든 하나의 독특한 혼합물이다. 역사와 문학과 철학이 서로 조화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책이 유명한 이유이기도 해요. 네. 이것들을 이제 종합 한번 해볼까요? 이걸 종합해 보면 개인이 그 시대와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소재를 특수한 모습으로 형상화해내는 에너지. 그러니까 쉘링이 판단할 때 단테가 왜 위대한가? 단테의 신곡이 왜 중요한 작품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소재를 기존에 있었던 틀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특수한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것. 제가 이렇게 이거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창조. 기존에 없었던 걸 창조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술이라고 했어요. 예술. 진화 예술. 문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샤르트르의 지난 시간까지 했잖아요. 샤르트르의 문학이란 무엇인가 해서 문학이 왜 예술인가? 예술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새롭게 허물어 버릴 수 있게 만드는 좀 어색한 돌이죠. 그래야 예술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는 새로운 건물을 그 벽돌에 맞게 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예술의 의미예요. 그 시대의 예술의 의미죠. 단테의 책이 신곡이 유명한 이유는 기존에 있었던 틀에다가 자신의 소재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색해하는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서 새로운 그 벽돌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기존에 있었던 삶에 등장하는 소재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던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책을 읽은 다음부터는 사람들은 뭘 찾게 돼 있어? 이런 형식의 책들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작가들도 이런 새로운 형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죠.
그 과정에서 예술은 어떻게 돼요? 점점 진화. 진화해 나가는 여긴 거예요. 진화가 맞죠. 지금 700년이 진화한 거예요. 이 시대 이후로 700년의 진화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현대에 보고 있는 스토너 같은 작품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도 여전히 중세의 그 교훈적인 소설에 머무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신을 찬양. 네. 자, 이런 에너지, 예술적 에너지가 바로 단테에게 있다. 그 시인이 얻는 신화적인 힘의 정도도 바로 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장르를 창조했다. 단테의 등장인물들은 이미 단테가 이들을 영원한 장소로 옮겨 놓음으로써, 쉽게 말하면 지옥 혹은 천국 혹은 연옥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일종의 영원성을 획득하고 있다. 단테 자신에게 있어서는 여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내 판단이 그래, 이거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획득하고 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등장하는 지옥편에 등장하는 우골리노 이야기, 백작 이야기와 같이 단테가 그 시대로부터 소재로서 얻어온 현실적인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 혹은 오디세우스 같은 그 동료들의 영락한 모습과 같이 완전히 고전을 새롭게 해석한 그런 주제도 이 책에는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의 시 전체와의 연관 속에서 실로 신화를 확신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책은 하나의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창조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저것 가져와서 당시의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시어들을 이것저것 가져와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신화로 확신시키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볼 때 단테의 시는 특정 시대나 특수한 문화 단계를 나타내는 개별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죠.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에 등장하는 이 지옥에 있는 이 정치인들의 모습들이 주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교황의 모습이나 이 모습들은 현 시대에 우리도 발견해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막강한 어떤 실력자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 안에다가 대입시켜도 아무런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편성이죠. 그래서 이 시의 절대적인 개성과 통합되어 있는 이 보편 타당성에 의한 작품이고, 삶과 문화의 어떠한 측면도 배제하지 않은 보편성에 의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고전이라는 얘기죠. 700년 전에 쓰여져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감명을 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컨대 우주 일반을 관찰하는 보편적인 유형이 그러한 형식에 의한 원형적인 작품이 될 것이다. 지옥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존재하지도 않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그런데 마치 있는 것이냐,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많은 요소들을 배치해 놓고 있어.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그걸 쉘링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이건 이제 이 작품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 근대 작품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건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쉘링은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신곡은 작품으로서 본다면 하나의 건축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책의 첫 챕터가 바로 지옥이야. 지옥은 주로 불나고 뭐 고통받고 찢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형태에 기본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지옥을 얘기할 때는 우리에게 주로 이제 이 고통스러운 어떤 형태나 촉각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해요. 효과로 넣고 있어. 반면에 연옥으로 들어가면요, 연옥은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색채를 주로 많이 언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편으로 들어가면요, 음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귀에 들리는 음악 같은 것들을 많이 언급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나의 건축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하나의 완성된 형태로부터 균형, 그다음에 밸런스까지 이루어지도록 만든 하나의 건축학적 표현법을 이 책 전체에 넣고 있다는 거예요. 쉘링이 뭐라고 묘사했는지 볼까요? 주장했는지. 신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고귀한 숭배,
중세 전체를 관통하죠. 신앙이라는 건 고귀한 숭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숭배를 이 단테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열렬한 사랑으로 묘사하지 않고 죽은 연인 베아트리체에게 투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 이 베르길리우스를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라는 길잡이를 단테에게 붙여주는 사람을 베아트리체로 설정하고 있어요. 신이 아니야. 중간에 예수가 등장하긴 하지만 철저하게 베아트리체의 부름을 받고 베르길리우스가 단테에게 내려오는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고귀한 숭배는 베아트리체에 대한 사랑에 의해서 예시되어 있다. 베아트리체 끝발 좋네. 직관이 순수하게 보편적인 것으로 용해되어가는 상황에서는 시는 음악이 되고 형태는 소멸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관계에서 비로소 지옥은 시의 일부로서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작품으로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고 각각의 시편의 탁월한 특성은 전체와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런 보증이 없이는 참된 의미에서는 이 책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이 책에 대한 정보를 미리 가지고 있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이 그냥 지옥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것이 9개의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책을 보면서 아주 흥미진진했을 거야. 계속 내려갈수록 지옥이 더 깊어지고 더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니까 책을 읽어갈수록 더 흥미진진해지죠. 그 시대 사람들은.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진화되어 있는 어떤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조금 건너뛸 수 있게 된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이 전체의 구성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 시편의 관계가 전체로도 파악될 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책을 당시에 700년 전에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던 서민이 이 책을 아주 흥미롭게 읽다가 마지막에 이 책을 딱 덮었을 때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머릿속에 이 모든 장면이 하나의 건축물처럼 머리에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 하나의 완결된 형태의 지옥으로부터 천국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장면이 머릿속에 이미지로 각인되게 된다는 거죠. 그걸 단테는 이미 처음부터 예상하고 설계한 상태에서 이 글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이 책을 하나의 건축물로 이해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여기에 대한 지식을 먼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단계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더 고통스러워지는지를 알고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얼마나 더 환상에 가까워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알고 시작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처음 이 책을 봤던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의 완결된 형태의 건축물로 인식되게 된다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 점을 또한 처음부터 의도하고 있었다. 단테는. 그는 이 의도를 교회의 성가처럼 이 책에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보면요. 천국편의 맨 처음에 시작되는 주제가 바로 시어가 별이에요. 네. 그리고 이 지옥편의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시어도 별이에요. 하나의 완결된 형식의 고전적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도를 교회 성가의 라틴어가 빈번하게 사용된 외적 형식, 이 형식에서 실현시키고 있다. 그 형식을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집어넣되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양식으로 그 안에 있는 시어들을 바꿔버린 거예요. 다. 원래는 신을 찬양하는 데 쓰던 시의 형식을 사람들을 비판하고 교황을 비판하고 사람들에게 지식을 알려주는 용도로 완전히 변경시켜버린 거죠. 신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뭘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인간의 개별성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너희들 모두 다가 이 책을 읽고 나름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요. 교황처럼 심지어 사제들이나 교황처럼 이제 더 이상 어디에 가지 않아도 돼요. 고해성사로 가지 않아도 너에게 미래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베아트리체야. 너의 베아트리체. 그게 너를 지옥에서부터
천국까지 인도해 주고 그건 신도 방해하지 못해. 이 얘기죠. 바로 개인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네.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대의 특징이죠. 우리가 근대를 이야기할 때 항상 떠올리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 르네 데카르트를 떠올려요. 근데 르네 데카르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원래는 인간은 뭐 때문에 존재해요? 먹고 살라고. 죽을라고 존재, 죽을라고. 죽을라고 존재. 데카르트 이전까지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이 만들었으니까. 신이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존재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신이었어. 신이 아니고서는 내 존재가 증명이 안 돼. 그래서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해요? 결국에는 나의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최초의 원인을 바로 신에게서 찾고 있고, 거의 대다수의 철학자들이, 데카르트 이전의 철학자들은 다 신존재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신존재를 증명해야 개인의 이런 자유로운 사고방식이 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데카르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데카르트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나 자신. 많은 분이 그렇죠. 나 자신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을 증명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희뇌락을 느낄 수 있어야지. 지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코지터 에르고 숨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라틴어로는 이 코지터 에르고 숨이라는 말에 등장하는 이 생각하는 이라는 뜻은 의심하는 이라는 뜻으로 원래 더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있는 거야. 신이 혹시 없을 수도 있다면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의심을 하고 있는 신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는 나는 의심할 수 없죠. 그게 바로 주체를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근대는 신에게 자신의 존재 증명, 근거를 신에게 의탁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게 바로 근대예요. 그리고 이 단테의 근대 문학의 효시로서의 이 신곡은 바로 주인공을 신이 아닌 인간으로 가지고 변형시킨 최초의 문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뭘로 쓰여진? 이탈리아로 쓰여진, 속어로 쓰여진 민중을 대상으로 한 작품이라는 거죠. 민중을 자기의 독자로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인이나 성직자가 아니에요. 민중을 자신의 독자로 설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쓰여진 작품으로서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쓰여질 당시에 이게 크게 성공했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렌체에서 이게 원고가 엄청 성공했거든요. 근데 이게 심지어 판금 조치를 당할 정도로 유명해졌다는 얘기는 로마에서 유럽 전역을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이 소설이. 근데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판금 조치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인기 있었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의 지식 그 정도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작품은 전무해요. 우리한테 남아있는 작품은 민속 노래뿐이었어. 그때 당시에 서민들이 그 속어로 하던 것들은 민요뿐이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근데 민요로는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전달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후에 나온 작품들, 우리가 아까 얘기한 세익스피어의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근대 문학의 어떤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전부 뭐만 나와? 왕하고 귀족만 나와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단테를 넘어서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것들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만큼 성공했다는 얘기는 아마도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작품들을 많이 썼을 것이고, 남아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즐기면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교황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문화가 있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근데 그 결과로 나타난 게 뭐예요? 1700년대에 있었던, 1700년대 후보에 있었던, 그렇죠, 혁명이지요. 그리고 공화정이 오게 되는 배경을 만들어내요.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바로 서민들이었어요. 네. 서민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서민들이 어떻게 그 지식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많은
그 공화정의 지식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게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게 점점 쌓여서 300년간 쌓인 거야.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지식들, 정치에 대한 지식들 이런 것들이 술집에서 토론되고 집 안에서 친구들끼리도 이야기하고 어부들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 대학생들이 나가서 저렇게 싸우고 피 흘리는데 우리도 도와줘야지 라고 하면서 정의로운 것을 위해서 희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아니었으면 프랑스 대혁명은 절대 성공 못해요. 예, 지식인들만 가지고 한 모든 혁명은 다 실패했어. 심지어 중국에 있었던 게릴라전도 서민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네. 실패했던 거예요. 그렇죠. 모든 지식인들만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혁명은 다 실패했어요. 서민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었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농노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만 이 중세의 서민 문학을 정의해버린다면 그렇다면 이런 단테의 신곡 같은 작품들은 절대로 제대로 평가될 수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600년을 버텨왔죠. 이게 그 출판도 못하게 했던 거잖아요. 원고가 있었던 거죠. 네, 원고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단테가 서민이 아니라 귀족이었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많은 서민 작가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있었겠죠. 네, 이탈리아어로 사용하는 도색 잡지를 쓰는 작가들이 엄청 많았어요. 사파 같은 거 그리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거리가 없잖아요. 엔터테인먼트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 재미없게만 살 수 없잖아요. 삶이 있는데. 그러니까 즐길 거리가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다 없어졌을 뿐이죠. 왜 없어졌을까? 생각해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온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불온하다고 해서. 그 당시 때 중세 시대 때막 사제들 이런 사람 사냥하러 다니잖아. 그러니까 저런 거를 다 불살르고. 맞아요. 나중에 그래서 몇 번의 그 르네상스 시기에 몇 번의 분석 연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정말 많은 분석 연구가 책들이 있었어요. 많이. 그 대부분의 책들 우리가 알고 있는 보카치오 데카메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같은 시기에 나온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다 누가 등장해? 귀족들이 등장하네요. 근데 귀족들이 등장해서 그나마 하는 게 뭐야? 성파티야. 네. 귀족들은 겨우 이것뿐이 못하는구나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그런 건 남아있게 되는 거야. 그래도. 그런데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서민으로서 글 쓰는 재주가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을 텐데 그리고 그들이 썼던 내용들 이런 비판서들이 엄청 많았을 텐데 그것들이 지켜지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쉬운 거죠. 복제들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그것들을 그나마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볼 수 있는 게 단테의 신곡이에요. 그것도 최초의 시작이야. 네. 그래서 이 작품을 우리가 앞으로 7주간 보게 될 거예요. 7주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얘기로 돌아갈게요.